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탄핵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략한 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탄핵 정국이 맞이하게 되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거는 일단 뭐 경제가 전반적으로 혼란스럽다라는 거는 뭐 당연하거니와 부동산 정책이 이제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시행했었던, 그러니까 정부의 공약으로 내걸었었던 여러 가지 대책들이 굉장한 불확실성 속에 빠져들게 될 텐데, 가장 큰 우려는 당연히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공급 부족에 대한 이 부분의 해결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향후에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강조 말씀드립니다만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공급을 지속하지 않으면은 가격이 미친 듯이 뜁니다. 모든 어떤 이러한 투자 상품이나 모든 재화가 수급의 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움직입니다. 그건 아시죠? 당연히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죠? 수요랑 공급 비교했을 때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모든 재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공급이 떨어졌으나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그거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서 공급의 절대량, 절대 수치만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수요와 공급을 양쪽 다 비교를 하게 되면서 상대적인 증감폭을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도 공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수요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부동산도 공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반드시 올라간다고 얘기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다른 재와 아주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뭐냐면 필수재라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타민은 안 먹어도 되고요, 아이들 학원비는 안 보내도 됩니다. 그죠? 네, 중요하죠. 중요한 건데 그래도 정 급하게 되면은 그거는 끊을 수가 있어요. 수요에서 완전히 이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어야 돼요. 어디선가 거주하게 되면서 들어가서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어떤 지배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가이건 임차이건 상관없이 물리적 그런 환경은 제공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필수재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수요가 줄어들 수가 없어요. 내가 집을 안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딘가에서 집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형태가 자가가 아닐 뿐 전세나 월세로라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신규 공급을 계속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혼부부가 됐건 뭐가 1인 가구 뭐 단독으로 요즘 나오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 친구들이 뭔가 집을 구할 때 집이 신규 되는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또는 부동산에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이 비록 매매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 가격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전세가나 월세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매가는 그 수요자가 없어요. 그죠? 1인 가구라든가 신혼부부가 무슨 집을 사. 그죠? 여러분 상식에도 그렇죠? 대체로 집을 안 사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도 전세나 월세는 계속 꾸준하게 올려준 역할을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 여기다가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매매 공급도 매매 공급이지만 전월세 공급도 계속 되잖아요. 신규 공급이라는 건. 그럼 수요자가 들어오더라도 신규 공급을 계속 해주게 되면 그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면 기존 아파트나 기존의 주택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없어요. 근데 신규 공급은 안 하고 계속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전세나 월세 가격이 높아지게 되죠. 그럼 전월세 가격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전세나 월세가가 높아지게 되면서 수익률이 강화되고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매가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움직이는 패턴 자체는 전세가율이 막 40%, 45% 이런데 갑자기 공급 안 한다고 갑자기 이렇게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공급자들이 공급을 안 한다는 것은 시장이 별로 안 좋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일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을 안 사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것이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보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매가를 밀어 올려줘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나서 매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신규 공급을 꾸준하게 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무조건, 이런 표현 써야 됩니다. 반드시 무조건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재화와는 다르게. 근데 지금 공급이 아주 심각하게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신규 공급만 공급이냐, 기존의 시장에서 나오는 물량은 물량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시장에서 나오는 물량은요,
거의 대다수가 공급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예요. 아니면은 주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두 개 정도 정리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차원에서 정리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분들은 지난 50년, 60년간 장기 우상향을 해왔고,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대부분 다 올랐었기 때문에 갖고만 있으면 올라가는 재화를 굳이 팔아서 현금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다는 건 뭡니까? 팔고 나서 뭔가 갈아타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뭡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공급이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수요가 되는 거고, 총 수급량으로 따지게 되면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들이 매매를 하고 매도를 하고 현금화 해가지고 나는 이제 부동산 안 살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매매 시장에서는 공급 물량이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거를 팔고 나서 다시 산다니까요. 이게 하락론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본인들 생각에 막 가격이 막 하락할 것 같으니까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온 것은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드디어 인식들을 하는 거라고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팔아서 더 좋은 집을 살기 위해서 내 걸 파는 거지, 팔아갖고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팔아갖고 현금화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열에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현상을 보고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물량이 뭐 9만 건을 넘었네, 10만 건을 넘었네, 이제 뭐 대폭락을 하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급만 공급이에요. 기존에 나왔던 거는 그러니까 1공급자 and 1수요자의 개념인 겁니다. 수급의 총량에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뭔가 내가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내가 집을 안 사기로 작정을 했어. 그래도 문제인 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집을 팔아요. 팔고 나서 나는 어떻게 이제 집을 팔았어. 내 집은 이제 없어. 2달 뒤에 난 여기서 이사 나가야 돼. 그 이삿짐 들고 어디로 갑니까? 산속에 가요? 네? 동굴 팝니까? 아니죠. 이 사람도 어딘가에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매수는 안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나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서 전세나 월세, 임차 시장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식 시장은 안 해도 되고 코인 시장은 안 해도 되고 난 영원히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해도 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전세, 월세, 매매 중에 어딘가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매매 시장에서는 매매를 하고 나서, 매도를 하고 나서 내가 매매 시장, 임차 시장 오게 되면 매매 시장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죠? 왜냐하면 물량이 많이 나온 거니까. 대신에 임차 시장은 어때요? 매매 시장에서는 공급이 하나 늘어난 거지만 임차 시장에서는 수요가 하나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올라갈 거고 매매가는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확장해서 해석해 보게 되면. 그럼 결국은 뭐예요? 매매가, 전세가 또 붙어졌네? 그러면 또 밀어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장기 우상향하는 이유는, 패턴은, 그 현상은 왜 수백 년 동안 그게 지켜졌냐면,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는 모든 것들이 명목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명목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느냐, 이런 패턴 때문이에요. 외국에서는 전세가 없지만 대신 그거는 임차 수익률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가 주된 임차 형태다 보니까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결국은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매매에서 매매가 떨어졌다고 쳐.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숲속에서 텐트 치고 살지 않은 이상.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요. 나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돌아왔네.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공급은 공급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270만 원 공급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국을 보니까 박살났죠? 공급 어떻게 합니까? 이 탄핵 정국 없을 때도 지금 목표치대로 못 가고 있었는데, 와, 이거 지금 심각하죠.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신도시 이 상황에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금 국회 쪽에서 막 그 법 막 잘 통과시켜주고 있어요? 구도심도 개발한대, 신도시도 개발한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시행업자가 지금 대출 환경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다 올랐고, 뭐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공급이 다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폭등할 우려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지속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 거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풀리고 공급 부족이 합쳐지는 시점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괜찮다 싶은 지역들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속에서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는 건데, 보세요. 좋은 지역에서는 여러분이 매도보다 매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갈아타기 한다는 것은 내가 C급 지역에서 B급 지역, B급 지역에서 A급 지역, A급 지역에서 S급 지역으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통 A 팔고 B로 가거나 B 팔고 C급지로 가진 않잖아요. 대다수는 상급지 이동하려고 파는 거고, 하급지로 갈 바에는 그냥 버티죠. 그래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은 사람들이 안 팔아요. 근데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
그래서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지역은 매도보다 매수가 많죠.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도자의 우위 시장이 돼서 원하는 금액에 팔리는 거예요. 50억, 50억, 60억, 뭐 고급 빌라 같은 거 150억, 200억, 220억 팔리는 이유가 막 점프를 막 5억씩, 10억씩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은 몇 명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살려고 막 서로 간에 경쟁이 되니까 올라가는 거죠. 거래량이야 작지. 왜냐? 물량이 없으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반대로 저 밑에 있는 지역, 거기도 거래량이 없어요. 왜? 거기는 왜 거래량이 없는지 아십니까? 팔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거 사주세요 하면서 너도 나도 가격을 싸게 내놓으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거래량이 없는 거고,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는 가운데 거래량이 없는 거잖아요. 똑같이 거래량이 없다고 해석을 이제 떨어질 거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이면을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 좋은 지역에서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많은 시장이 되는 거고, 올라올수록 매수자 많아지고 매도자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좋은 지역과 안 좋은 지역은. 그래서 사실 공급은 좋은 지역에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 수요가 제일 많으니까. 근데 없죠. 그런 데는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은 뻔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급은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막 지방, 막 일본의 뭐 지방 소멸이니 뭐니, 막 우리나라 뭐 빈집이 많아지네. 그런 얘기나 하고 있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 거기에 김집 많이 생기는 거랑 서울의 집값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 일본의 신도시가 망해가는 거랑 일본 도쿄 도심의 가격 올라가는 거 좀 비교해 보셨습니까? 왜 일본 저 시골 마을에 있는 그런 것들이 가격이 뭐 빈집이 많아지고 가격이 다운됐다고 일본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처럼 착각들을 하시냐고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강조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부동산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좋은 지역일수록 그런 현상은 더욱더 강해진다. 여러분들 잘못 판단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사진 찍듯이 그 상황의 현상만 보더라고요. 딱 하고 나서 대출 규제 심하네? 가격 떨어지겠네. 끝. 경제 상황 안 좋네? 가격 떨어지겠네. 끝. 막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흐름을 설명드렸잖아요. 대출 규제가 지속된다. 그러면 수요자들이 눌려 있는 건데 과연 이 대출 규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거냐? 5년, 10년 지속할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럼 정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뭐예요? 금리를 계속 낮춰줘가지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주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오는 거 여러 번 많이 보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코로나 때 여러분들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올스톱이었어요. 근데 주식은, 코인은, 부동산은 그 시점이 어땠습니까?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보다는 금리에 따른 유동성의 힘으로 움직이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같이 종합해서 고려를 해보시고요. 또 지금 사진 찍어서 딱 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요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까를 살펴보시는 게 진짜 전망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면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공급은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고 다음 정부가 민주당이 잡게 되면 거기도 뭐 공급을 잘 하질 않죠.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약간 그 개념이 틀립니다. 그건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급은 사실상 부족한 거는 거의 확정난 것 같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것들도 미분양이 점차 소진될 것이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의 좋은 지역은 아예 뭐 미분양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각 시장의 가격이 바로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는 지속할 수 없고 금리 인하되는 것들은 지속할 거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 뭐 여러분들 24년 12월인데요. 내년 하반기 시장 분위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서 여러분들이 최종 결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긴 한데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잘 좀 판단해 보십시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